일본 한국 문학을 일본에 알리는 그런 가교 역할을 거의 독보적으로 해오신 안익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그런 작업에 대해서 후하게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임춘성 교수님과 안우식 교수님의 그 발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 문학 작품은 자생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을 통해서 오늘 그 안익 선생님 발제에서도 할당을 받았다든가 밀어 넣었다든가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계시는데 참으로 문화교류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 문화교류가 아닌 어떤 인위적인 작용을 통해서 읽히게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의 한국 문학이 일부 소개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은 거꾸로를 생각할 때 매우 복잡한 그런 감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의 소설을 만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것보다도 일본 작가들을 만나는 일이 더 가깝게 된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임춘성 교수님의 그 발제문이 한류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그런 한류가 분명히 이 동아시아의 문화 공간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문학의 한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원한 아직도 먼 이야기. 역시 그 문학의 경우에는 지금 문학은 인류의 시대였고 지금도 인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까 그 임춘성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은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서 포스트 한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가령 한국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문학, 일본 문학을 매개로 해서 동아시아라는 단위를 설정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세계와 있는 그런 포스트 한류의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그 문학의 경우에는 포스트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아직 가령 한국 문학이 하나의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단위가 됐든 어떤 단위가 됐든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자기 인식부터 먼저 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많은 프로모션이 있었고 한국문학 번역원 같은 데서도 그런 지원이 있었고 뭐 국내 대사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 단체에서 한국문학을 세계화한 그중에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프로모션에 의한 출판이라는 것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일본 문학 작품들은 제가 알기로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들어온 건 단 한 작품도 없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나 뭐 구다히데오나 이런 그 순수 문학 작품에서 중간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 일본 문학 작품은 그 자연스러운 형태로 지금 한국이나 중국의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 한국 문학 작품도 그런 프로모션이 아닌 그리고 자생력을 갖춘 형태로 그 동아시아의 이웃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에는 한계가 있다. 즉 그런 일본의 사례에서 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소설이 자생력을 갖추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아니면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서 읽히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본의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지금에도 어떤 한국 소설을, 일본 소설을, 한국 소설을 일본 문학자들이 두고 일본 소설을 아까 강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강심자가 됐든 영양자가 됐든 일본 소설을 더 살찌우게 하는 그런 재료로서 한국 소설을 필요로 한 역사가 있었던가, 그리고 현재 그러한가라고 하는 물음을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한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문학은 여태까지 일본 출판계는 굉장히 편식해서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라든가 한국의 정치현실과 분단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통한 그런 번역이 이루어졌지, 하나의 미적인 생산물로서 한국 문학 작품을 일본 문학의 타자로서 설정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한국 문학을 안중에 두지 않고 어떤 일본 문학의 타자로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일본의 출판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출판사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뭐가 두렵냐면 한국 소설 좀 번역해, 출판 좀 해줘라,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아까 포스트 한류 같은 데서 같은 이웃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외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당위가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큰 당이더라도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단위로 사고를 하고 동아시아는 단위로 어떤 우리의 주장을 정견할 수 있지만, 일본의 출판 현실은 자본이라는 단위로 사고를 합니다. 결국 자본, 이익,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만 교리의 물꼬가 터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가령 아까도 김윤준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내가 결혼했다, 이거 역시 일본 출판사에서는 아마 관심도 두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사랑하고 결혼했다, 이 정도 되면은 혹시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농담입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동등한 정신성 또는 동시대성, 한국의 소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동시대적인 무엇일 겁니다. 근데 지금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 일본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 현실에 비춰서 전혀 동시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작가들이 요즘 젊은 사람의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봐도 왠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동체의 어떤 가치, 그걸 설정하고 그것을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 이상의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지금 개인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일본의 독자들에게는 좀 버거운 그런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이제 오에겐자부라고 하는 작가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작가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매우 신중한 그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한국 소설에 대한 인상을 얘기할 때 그분이 반드시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국 문학은 단편 소설은 매우 훌륭하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그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장편 소설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장편 소설은요, 했더니 그것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한국 소설의 약점이 무엇인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지금 장편 중심으로 문학 시장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장편 작가가 그다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도
지금 그 일본 출판 시장에서 한국 소설이 그 인지받지 못한, 인지란 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가령 일본 소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자생력이 있고 그 자생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편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양한 스포츠럼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로모션이 갖는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한국 소설 자체의 변목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좀 착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는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숙대연구원의 이형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숙명여대 영문학과에서 문학 번역을 가르치고 있는 이형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그 발제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좀 토론문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각 선생님별로 제가 이렇게 토론문을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제로 하나 가지고 싶은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저희 그 프랭클 교수님께서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어떤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맞받아쳐서 좀 더 도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학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가 한국 문학을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한국 독자를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독자들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쓰여졌다고 한다면은 한국 독자들에게 문학적인 감동과 만족을 준다면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는 이미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 독자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의 부분들은 사실은 부산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역할보다도 번역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복잡한 그 계층의 문화적인 역학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분들은 사실은 좀 부산물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역시도 번역을 하고 미국에서 출판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게 한국 문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날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 문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문학의 정체성의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학에서 뛰어난 작품이 한국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히 우수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종류의 작품들은 한국 독자보다는 좀 더 외국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문학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근데 반드시 한국 작품이 외국 독자에게도 감동을 줘야지만 문학성이 있다든지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먼저 프랭크 교수님의 발전문에 대한 그 토론을 하고자 하면은 그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 자체가 주제나 양식에서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작가나 번역가 모두 이렇게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문학의 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 그 방법론적인 타당성을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프랑클 교수님의 발전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프랑클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사실 언어적인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를
영어로 호불화 시키면은 그것만큼